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심청전까지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한번 유인물 보면 유인물에 지금 화면 보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은 일단 수업 중에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두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빈 종이에 써놓고 나서 학교 와서 옮기거나 같이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진행해보면, 자, 일단 여기 화면 한번 보면, 자, 한국 서사문학,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죠? 서정문학이었죠? 서정문학.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서사문학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우리 1단원에서도 배웠죠? 서정문학은 뭐 배웠어요?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 배웠죠? 서사문학은 뭐 배웠습니까? 달밤이라는 작품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서사문학, 즉 한국 서사문학의 전통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서사문학은 크게 설화 등 구비문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왜 우리는 구비문학의 뿌리를 두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실제적으로 글 언제 나왔어요? 세종대왕 이후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통이 실제로 그 전까지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말로써 계속 내려왔던 이런 것들을 입구, 즉 입으로써 전해져 내려온다 해서 구비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려 시대에는 가전,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소설, 판소리 등이 창작되면서 서사문학이 시작되었다. 제대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근대의 신소설과 현대소설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 신소설의 효시가 된 작품 뭐라고 했습니까? 이인직의 혈앤후 같은 작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한국 서사문학의 특징으로는 크게 율문투의 문장을 사용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문투란 운문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서사문학이라는 건 줄글인데 어떻게 운문적인 표현이 들어가냐? 즉, 리듬감이 느껴지는 문체이다. 산문이지만 리듬감이 느껴지는 이러한 율문투의 문장이 사용된 경우가 많다. 굳이 율문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고사와 관용어구의 잦은 사용.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아무래도 한자 문화권이었고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한글로 글을 작성하고 그 후에 구비문학이 되었었지만 아무래도 한문적인 관용어구와 중국의 고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죠.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고사를 인용했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특징은 전형적인 인물을 설정한다. 자, 우리 전형적인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자, 전형적인 인물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입체적인 인물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거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성격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전소설의 특징은요, 보통 다 처음에 착하면 끝까지 착해요. 처음에 나쁘잖아요? 그럼 끝까지 나빠요. 근데 선생님, 입체적인 인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입체적인 인물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데올로기 소설 같은 데 경우 엄청 많죠.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을 겪고 나니까 정말 이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 충분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형적인 인물의 전형적인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성격의 변화가 없는 평면적인 인물이다. 자, 평면, 선과 악의 한 극단에 귀속되는 유형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해당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소설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허구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당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돌려서 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인물들은 그 인물 한 명, A라는 인물을 상징한다기보다는 그 A라는 인물이 대표하고 있는 그 집단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서사문학에도 당연히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국 서사문학의 갈래 첫 번째는 자, 우리 설화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봐야겠네요. 설화. 자, 설화는 우리 한국 서사문학의 갈래에는 설화, 그 다음에 가전, 그리고 판소리, 그리고 고전소설, 현대소설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설화 중에는 우리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있는 설화는 이야기, 즉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내용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내용 보면 한 민족 사이에서 구전,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의 총칭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며 신화, 전설, 민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실질적으로 엄청 중요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모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보통 신화나 설화나 민담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크로마키 화면을 좀 조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신화와 전설 그리고 민담의 세 가지 종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승자의 태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신화는 아무래도 신성화되기 때문에 신성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실하다라고 믿어요. 전설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간과 장소도 구체적이고 증거물도 개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조금 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담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위주로 꾸미는 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흥미롭다라는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과 장소라는 부분은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 이루어졌나라는 걸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신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확한 시간을 지칭하지 않아요. 아득한 옛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득한 옛날 어떤 산 위에는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이런 노래가 나왔다. 신성한 장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요. 전설 같은 경우에 정말로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면서 그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합니다. 그 다음 민담 같은 경우에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다라는 키워드가 어느새 그렇더라. 야, 옆집 개똥이네가 어제 결혼을 했는데 술을 먹었다더라. 17살짜리가 술을 먹었대. 이런 건방진 놈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선가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특정되지 않은. 자, 증거물 같은 경우를 한번 본다면 포괄적이다. 자, 우주나 국가의 형태로 이야기를 한다. 즉 신화라는 거 신성시되고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이다. 어떤 울릉도 울산바위에는 이러한 전설이 내려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죠. 민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이다. 증거물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래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민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화의 주인공은 신이에요. 그리고 초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백이라는 것도 실제 모래신, 수의신. 그리고 전설 같은 경우 비범한 인간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민담 같은 경우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무조건 신화냐 민담이나 전설이냐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섞일 수도 있구나라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작품으로는 신화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내용? 주몽신화가 있습니다. 주몽신화. 우리 주몽이라는 거 작품에서 많이 봤겠지만 어때요? 너무 신이하죠? 화살을 쐈는데 저기 나와 있는 하늘에 해를 떨어뜨렸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즉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을 신처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성시했고 권력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줬던 거죠. 건국시절로 주몽의 영웅적인 모습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서술하여 건국시조로서 위험을 드러낸다. 전설 같은 경우에는 조신의 꿈이에요. 몽자륙의 소설의 특징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몽자륙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구운몽이라는 작품과 마주 밀접한 연관의 작품이 있는데 자, 욕망과 집착의 허무함을 통한 전기적인 설화다. 전기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신이하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겠죠. 현실, 꿈, 현실의 이런 것들을 환몽 구조라고 합니다. 후대 몽자류 소설의 근원이 된다. 구운몽 같은 몽자류 소설의 근원이 된다라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 현실에서 스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번뇌에 빠져요. 예를 들어 구운몽의 예를 들어볼게요. 조신의 꿈도 좋지만 조신의 꿈보다는 구운몽의 예를 들어주는 게 몽자류 소설, 환몽 구조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운몽 내용 뭐였어요? 우리 성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진이라는 인물이 육관대사의 신분을 받아서 서해 용왕의 생일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생일잔치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원래 스님들 풀만 먹고 육식 끊고 모든 거 다 욕구를 다 끊고 살고 있는데 거기 용왕의 생일잔치 가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금 이제 생각이 생겨. 내가 왜 괜히 스님을 했을까? 라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꼭 우리 육관대사가 있는 절로 가려면 이 다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다리에 8선녀가 있는 거예요. 용왕에 같이 왔던 용왕 생일잔치에서 멀리서만 바라봤던 8선녀가 거기 이렇게 하기르르 하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성진은 거길 지나가겠죠. 근데 거길 지나가기만 했겠어요? 그럼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니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막 같이 막 신나게 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진이 번뇌에 빠진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지금 여기에 박혀서 이렇게 수양만 하고 있어야 되냐. 맨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때요? 육관대사가 머리를 팡 쳐요. 팡 쳤더니 어떻게 돼? 꿈을 꿔요. 꿈을. 그 꿈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양소유란 인물로 분해해서 내려오는데, 양소유 같은 경우에는 인간 세계에 놀러오다 라는 뜻을 가진 인물 이름인데, 그 인물로 인간 세상을 살게 돼요. 인간 세상을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해피해요. 권력도 최고로 잡고 팔선녀들과도 다 결혼을 해요. 팔선녀들과 다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 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욕구, 모든 욕망들을 다 이루고 옵니다. 뭐 아내도 8명에 아이가 70 몇 명 뭐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특징들, 엄청나게 많은 모든 욕구들을 다 이뤄놓고 다시 이제 산에 돌아와서 육관대사를 또 그림같이 만나게 돼요. 육관대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 세상 다 부질없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육관대사가 정말 그렇냐 하면서 딱 꿈에서 깨게 돼요. 그래서 성진이 꿈에서 깨니까 어때요? 아, 이 세상 모든 사가 다 부질없구나, 육욕이란 건 다 의미 없구나,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 이게 구운몽, 몽자륙의 소설 환몽구조의 특성이다.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오는. 자, 민담에는 구복여행이라는 게 있는데, 자, 너무 두루뭉술하죠. 구복여행 무슨 뜻일까요? 복을 구하러 떠나는 여행에 뭐 서유기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리대기 공주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많죠. 복을 떠나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러한 여행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진취적인 태도와 자신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 즉, 민담은 보통 교훈을 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특징으로는 가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전. 혹시 가전체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전체? 가전체란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물을 역사적인 인물처럼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해서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인 성품, 공과를 기록하는 전기 형식의 글이다. 우리 전기, 실전이라 하지 않고 가전이라고 한 것은 가가 허구적인 성격, 즉 가전체라는 건 가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짜 이야기. 만들어낸 위인전 같은 느낌. 만들어낸 위인전이다 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인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훈이죠, 교훈. 그렇게 되면 가전체도 당연히 이러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우리 특징들은 대체로 우의적이다, 돌려 말하고 교훈적인 성격을 띠며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인 의인화를 통해서 비평하기 때문에 풍자성과 함께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실제 우리 수능이나 여러 가지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공방전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공방전이란 거는 우리 옛날에 동전 보면 이렇게 생겼었죠. 동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돈을 공방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가운데 공방. 그래서 이 공방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돈에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안 좋은가라는 교훈에 대해서 주는 글들을 이런 공방전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것처럼 술도 있어요. 국선생전, 국선생전, 국순전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술이라는 인물을 의인화해서 술이 얼마나 좋지 않다. 이건 꼭 몇몇 읽어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술 친구들, 그 친구들 조심하고요. 꼭 읽어봐요. 진짜 재밌으니까. 알았죠?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가전의 형식과 특성을 한번 보면, 가전에 일단 서사적인 요소는 일대기적으로 내용을 구성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대기란 건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대를 하는 일대기를 이야기처럼 구성했다. 그래서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탄생, 가문이 어땠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인물의 행적, 그리고 인물의 행적에 대한 사신의 평가. 자, 역사에, 여기 사신이라는 거 죽음 그거 아니죠.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에서 뭐 평가가 어떻나. 그 다음에 교술적 요소가 있어요. 교술적 요소란 건 뭘까요? 우리 교술관례 배웠죠? 수필같이 교훈을 주기 위한 글을 교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술적 관례는 사물의 본성에 대한 관조, 인물의 성공, 고난 등을 통해 긍정, 부정의 의미를 부여한다. 비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작품으로는 공방전, 국순전, 국선생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화한계 같은 꽃을 의인화시켜서 만든 작품, 화한계라는 게 이 가전체의 효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공방전이란 것은 공방이라는 인물을 의인화해서 돈의 이야기들을 돈의 속성들을 풍자적이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돈의 폐해를 경계하는 내용이고, 국순전과 국선생전은 술을 의인화했어요. 술을 의인화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같은 나와 있는
국순정 같은 경우에는 타락한 신하의 모습을 비판함으로써 올바른 신하의 도리를 깨달은다. 즉 술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술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국선생정이라는 경우에서는 자 여기에 술을 국성이라는 인물로 의인화해서 국성의 성실한 품행과 국가의 충성을 다하는 위국충절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술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국선정과 국선생정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은 맞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조금 좋을 것 같네요. 난 목을 엄청 많이 꺾는구나. 자, 우리 판소리,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배울 심청전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심청전은 무슨 소설이에요? 판소리개 소설이죠, 얘들아. 판소리개 소설. 판소리개 소설이란 뭘까? 판소리라는 게 뭐였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판소리 막 이야기 막 하면서 판소리 미녀 많이 봤죠? 그런 내용들을 문학으로 만든 겁니다. 단순하게 설명하고 나서 심청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좀 더 하긴 할 거예요. 자, 판소리는 직업적인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구현하는 민속 예술 형태다. 음악과 문학 그리고 무용과 연극적 요소가 결합된 종합 예술 양식이다. 자, 특징으로는 개인 창작이 아닌 민중의 공동작으로 적층 문학의 성격을 가진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판소리라는 건 한 명이 딱 이렇게 써서 딱 야 읽어! 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야, 옆집 춘향이가 그랬다더라. 야, 춘향이는 고향미 300석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인당수의 몸을 바쳤다더라. 근데 거긴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건 이렇게 바꿔보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넣고 하다 보니까 적층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쌓여가는 문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판소리는 여러 가지 갈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소리의 5대 마당이라고 하죠. 판소리의 5대 마당 뭐 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댓글로 달아주세요. 일단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춘향가입니다. 춘향가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뺑덕어멈이 나오는 버전, 뺑덕어멈이 죽는 버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일단 이야기가 정말 중구난방으로 되었겠죠. 옛날에 우리 한글 배울 때는 다 똑같이 우리 한글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산 이야기랑 강원도 이야기랑 전라도 사투리들, 방언들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 개량을 거쳐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이런 판소리계 문학들은 어떠한 몇 명들이 정리를 해서 이걸 이게 진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게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배우는 판소리계 소설의 종류는 보통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다 고정돼 있죠. 근데 판소리는 정말로 지역마다 달라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라고 하는 거고요. 서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서민 의식을 대변하고 당연히 서민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라님들을 욕하는 풍자적이고 해악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꾼의 가변성과 즉흥적인 윤색을 용인한다. 옛날 보통 작품을 보면 작품 바꾸는 거 작가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여기는 작가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 그렇기 때문에 어때? 한 명이래. 작가가 여러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꾼의 가변성과 즉흥적인 윤색을 용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요 작품, 판소리계 소설의 주요 작품으로는 크게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춘향가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춘향이 아니라 심청이죠. 왜 그래? 춘향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게 아니라 헷갈렸어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죠. 춘향이는 순향과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고, 심청가는 우리 신봉사, 심학규와 성춘향이 성춘향이네 또 심학규와 우리 춘향이 심청이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흥보가는 흥보와 놀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이 작품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 할 때 이 작품들 우리 각색해보고 대본으로 만들어보고 연극까지 하는 수행평가 한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고요.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자, 고전소설 말 그대로 착해야 돼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뭔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사람을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시간의 순서에 따른 추보식 구성이다. 자, 추보식 구성이라는 건 시간 순서에 따르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이 먹고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자, 인물은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다. 우연적이고 비현실적 사건이 전개된다. 배경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를 특정하면 거기가 난리 나니까. 자,
자,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심리나 삶에 대한 다양한 모생, 화상의 방식 등 다양한 구성, 그러니까 좀 다양해진다라는 거. 입체적인 개성적인 인물, 필연적 현실적 바탕을 주는 게 평면적인 현실적인 배우, 다 이렇게 다양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 판소리로 불렸던 소설을 포함하여 판소리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소설을 함께 부르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배비장전, 옹고집전, 장기전, 토끼전 등이 해당한다. 판소리계 소설은 평민계층의 발랄함과 진취성, 전승, 재창작, 개작되었고 체험과 바람을 투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판소리 소설이 판소리가 지닌 개방적인 면모와 향유층의 다양한 관심사, 자유로운 수용태도, 해역과 풍자를 기본으로 하는 평민계층의 문화적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나눠준 유인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심청전을 한번 볼 건데요. 나의 소년기가 끝난 것은 언제부터일까? 잠이 들면 깨고 싶지 않던 그때부터일까? 끝도 없이 아득했던 나의 들판은 언제부터 작아져 버렸을까? 자, 우리 심청전을 보기에 앞서서 자, 우리 판소리계 소설이 왜 갑자기 이 심청전 시기에 이렇게 부흥하였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 언제 이렇게 부흥했을까요? 판소리 소설 언제 쓰였을까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물론 쓰였던 건 조선 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 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왜 부흥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이 뭐였을까요? 임진왜란이 아니었을까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라가 엄청나게 피폐했죠. 피폐하기도 피폐했는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족보를 사면 되니까. 돈으로 신분을 샀어요. 그 전까지 양반의 비율은 엄청 적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4%인가? 10%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회가 혼란할 때 돈만 있으면 양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됐다 양반이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양반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양반은 누구였을까요? 성골, 진골. 그때까지 원래도 양반이었던. 왜냐면 내가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양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옛날부터 안동 김씨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 깊은 유서 깊은 집안한테 저 양반이에요 라고 상민이 가서 말하면 먹혀줄까요? 안 먹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대로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정치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60몇 퍼센트, 60%의 신분을 사서 양반 행세를 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뭐 했을까요? 돈은 있고 신분도 있고 누가 놀리지도 않고 돈만 있으니까 일도 안 하고 뭘 했을까요? 놀았어요.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뭐 하면 놀았죠. 놀았는데 뭐하고 놀았을까요? 옛날 사람들처럼 글을 지었을까요? 한시를 잘 몰랐죠. 한자를 잘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보러 다니는 거예요. 보러 다니는 거. 그러니까 한자가 필요 없는 판소리를 보던가 남사당패의 유물놀이. 왕의 남자 봤어요? 이준기? 이렇게 광대 이렇게 줄 타고 노는 이런 광대들이 있었죠. 그런 광대들이 지방들을 돌면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남사당패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남사당패의 놀이를 보거나 그 다음에 한글로 된 소설을 읽은 거. 한글로 된 소설을 왜 한글은 읽을 줄 알잖아요. 근데 한글은 조금 언문이라고 표시될 정도로 조금 천대받았던 글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로 뭔가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수요자가 많은 거죠. 공급자는 적었는데 수요자가 많으니까 어때요? 공급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계 문학들이 한글로 된 판소리계 문학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소리계 소설이 부흥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심청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기니까 이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실제 월요일 날부터 심청전을 빡세게 딱딱딱 나갈 거고요. 일단 우리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심청전이라
심청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잠깐만요. 종치고요. 심청전은 아까 말했던 판소리계 소설이죠. 판소리계 소설은 공동 창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적층 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밌는 해석들이 많은데 고전 작품도 이렇게 재밌는 해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저번에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심청이는 과연 효녀였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효녀긴 효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효녀는 효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불효녀였다는 개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체수지발 부모라고 부모가 자 우리 그 이야기 알아요? 남편을 잃으면 과부 그 다음에 부모님을 잃으면 조실부모한 사람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아들을 잃었을 때는 딱히 지칭하는 용어가 없어요. 왜? 너무나 슬픈 일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심청이는 결론적으로 불효녀였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려고 했으니까. 유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라니. 그것도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라니. 말도 안 되는 불효였다라고 하는 층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심청이가 우울했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심청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심청이는 보통 작품으로 보면은 16살 정도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16살 정도. 근데 지금 16살은 여러분들보다 어린 나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16살은 어렸을까요? 아니죠. 혼기가 가득 혼기, 즉 결혼할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시대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심청이는 결혼을 할 수 중간중간 내용도 많이 나와요. 심청이가 예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매도 많이 들어오고 혼담도 많이 들어왔는데 심청이는 다 어떻게 했어요? 쳐냈습니다. 왜 때? 왜? 아버지 때문에 다 쳐냈어요. 그런데 이제 심학규의 나이가 신봉사의 나이가 한 40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심청이를 낳고 키우고 여러 가지 하면 요즘 나이로 하면 40이에요. 더 어린 나이일 수도 있겠죠. 35 신복사도 빨리 결혼했고 빨리 낳았고 하면 어린 나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심청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혼사를 거절한 이유가 혼사를 결혼한 이유가 신봉사를 봉양해야 돼서 혼사를 거절했는데 그렇다면 신봉사가 신봉사를 모시고 계속 평생을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우울한 거야. 그래서 심청이가 그러면 결혼을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혼은 또 아닌 거야. 왜? 결혼하려면 왜냐면 옛날 시대에는 결혼하고 나서 신봉사를 모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그 집 사람이 되어서 그 집 생활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눈이 아픈 아버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 그럼 뭘 했을까요? 할 수 없었겠죠. 불효녀로 낯을 칠 수 없었으니까. 왜? 이미 동네 방네 온 동네에 심청이는 효녀다 라고 이미 낙인 박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청이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맨날 그래서 우울했던 거야. 아이고 아버지를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나, 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나, 노처녀로 늙어 죽어야 되나,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리고 결혼을 하기에는 노처녀로 불효녀가 되기는 싫다, 이렇게 매일매일 혼란에 빠져 있었던 거야. 그러던 중에 갑자기 철없던 아버지는 야 나 300석만 있으면 눈뜨게 해준대. 그렇게 덜썩 계약하고 왔다. 아버지는 또 제한 능력자도 아니죠. 나이가 있고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땠어요? 심청이가 터진 거야. 빵!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살한 거야. 인당수에. 이게 하나의 썰. 두 번째 썰은 이건 진짜 정말로 카더라 통신이고 인터넷에 한때 진짜 딱 돌았던 이야기인데 너무 괜찮고 재밌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시대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 아마 심청전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시대적 배경이 송나라 시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썰의 시작은 송나라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고려 후기 원나라 시대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원나라 시대라고. 왜 그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작품의 인물 중에서 도움을 주는 인물 중에 하나, 초반 부분에 도움을 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장승상이죠. 장승상. 장승상 댁 부인이 도움을 주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청이는 공녀예요. 공녀. 원으로 가는 공녀고, 황후예요. 황후. 원으로 가는 공녀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재상 장승상의 승상이라는 직책은 여러분 고려 후기에 원에서 설치를 했죠.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정동행성의 수장을 승상이라고 불렀어요. 승상. 그런데 이 정동의 수장은 누구였어요? 고려의 왕이었어요. 왕.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이야기 승상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 그거구나. 배경이 고려 후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려 후기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부터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카더라 통신 하나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 실제 고려 후기에 원나라로 팔려가던 이런 공녀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왕후라고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아요. 근데 좀 재밌는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심청은 몰락했지만 상위 계급의 자식이었어요. 상위 계급의 자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장승상이 보내기가 우리 왕녀를 보내려면은 누가 데려갔어야 돼요? 왕이 직접 보내야죠. 근데 그건 너무 왕을 무시하는 처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천하고 천박한 출신인 뱃사람들이 등장한 거야. 뱃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지. 그래서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끌고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막 진행되는데, 심청이가 결국에 인당수에 빠지지 않았던 거야. 그 용왕은, 예뻐했던 용왕은 누구야? 실질적으로 중국의 원나라의 황제였겠지. 원나라의 황제는 실제적으로 심청이를 황으로 세운 거야. 황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 황후 쪽에서 이 심청전을 만들었다는 썰이 있는 거지. 왜냐면 황후 쪽 입장에서는 어때? 예뻐서 황후가 되긴 했는데, 어땠을까? 지지 기반이 하나도 없는 황후였던 거지. 아무런 힘이 없어. 그래서 심청이 쪽에 선택한 게 뭘까? 유교적인 충의 가치를 내세우자. 그래서 나 고향에 누가 안 보이는 아버지 있다. 아버지 좀 데려오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한 거지. 그랬더니 이제 왕이 얘가 진짜 정말로 효가 넘치는 아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뭐 신봉사를 데려오고 뭐 맹인장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썰이 있다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썰들을 조금 더 보면 좀 더 재밌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각색을 한번 해보는 수행평가를 할 거니까 조금 기대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재밌을 거예요. 난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수행평가 다 하고 조금 더 잘된 반마다 한 조씩은 뽑아서 옆반이랑 토너먼트 경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경기에서 이긴 조는 치킨. 어때? 콜? 자, 그리고 우리 작품에 나와 있는 심청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심청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때요? 엄청나게 앞부분이죠. 앞부분. 실제적으로 이거 나와 있는 내용은 한 2시간 정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앞부분만 한번 해볼까? 앞부분만 좀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심청전 한번 볼게요. 딱 첫 페이지만 할까? 말까? 하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심청의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 오니 수익하게 해주시오 하니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이 맥이 풀리며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 뱃사람들을 겨우 불러. 자, 어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부분, 얼굴빛을 보고 정신이 어지럽다라는 부분은 묘사를 한 거죠. 어떤 걸 묘사한 거예요?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심청이의 심정을 묘사한 거죠.
이보시오 선인애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인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은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지레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진지라는 시어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심청이의 마지막 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겠어요. 하니 뱃사람들이 그리하시지요. 자, 어때? 실제 뱃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지. 하지만 그리하겠다 라는 걸 통해 뱃사람들의 성격은 또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인정이 많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넣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모습이 심청의 모습이 어때요?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심청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심청이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냈느냐, 철도 모르는 거 눈치가 없다라는 거죠. 눈치 없지 제사 지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여기 꿈까지만 볼게요. 여기 꿈이 상당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죠.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지간은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자, 어때요? 이 내용 심청이가 말했을까요? 신봉사가 말했을까요? 둘 다 아니죠? 여기 부분은 뭘까요? 서술자가 말한 거죠. 서술자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부분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소설에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집자적 논평이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가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수레라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봉사의 대사 부분은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복선, 이 작품의 복선. 어떠한 복선? 심청이에게 벌어질 일. 심청이에게 벌어질 일을 복선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잔치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을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면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까지만 볼 겁니다, 오늘. 자, 우리 심청이가 어때요? 아버지 신세 생각하면서 저 죽을 일을 생각하니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심청이의 심정. 심청이가 일단 아버지를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보내고 있죠. 저 심청이의 마음이 착하다. 심청이의 착한 마음을 보여주는데 심청이의 심정은 또 어때요? 근데 마음은 착한 거고 심청이의 심정은 어때요? 절망적이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에 대한 절망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이다.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꿈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데 여기도 나와 있죠. 신봉사의 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신봉사의 여기서 꿈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일단 꿈이 우리에 나왔던 우리가 흔히 예상하고 있던 부분, 심청이 제물로 바쳐지는 경우다. 제물로 바쳐지는 경우에 대한 꿈이라면 이 수레를 뭘 의미해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물이다. 매개물로서 볼 수 있고, 신봉사의 꿈은 심청이가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하늘이 신봉사에게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첫 번째 꿈의 의미는
그렇다면 두 번째 꿈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자, 황후가 된 것을 염두에 두는 경우. 우리 아까 신봉사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 데려가려나 보다. 수레는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릴까요? 여기 나와 있는 수레는 정말로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또 수레 타고 가는 거, 가마 타고 간다라는 걸 통해서 수레를 통해 심청이 황후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징한다, 암시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처럼 심청이가 지금 우리 신봉사의 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레를 타는 꿈은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월요일날 교과서로 수업을 할 때는 이 뒷부분부터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안녕.